겨울 아침, 햇살이 작은 아파트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김태준, 올해 80살입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우편함에서 꺼낸 초대장을 손에 쥐고 있었죠. 흰 봉투 위에 인쇄된 태극기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6.25 참전용사 추념식 초대장. 글자를 천천히 읽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참전용사 추념식이라. 벌써 몇 년째 초대장을 받고 있지만 매번 이 봉투를 뜯을 때면 마음이 묘하게 떨립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말이죠. 초대장 뒷면에는 행사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추념식, 헌화, 그리고 다과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저는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좀 불편해서 걸음이 느렸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안방 옷장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좀처럼 열지 않던 상자였죠. 뚜껑을 여니 오래된 군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작은 벨벳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그 벨벳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태극무공 훈장이 들어 있었죠. 50년 전 받은 훈장이지만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표면에 먼지가 앉아 있었고 리본은 세월의 발에 있었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훈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으면서 문득 옛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20살 청년이었던 제가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서 있던 모습, 함께 싸우던 전우들의 얼굴, 그리고 그날 밤 적진을 뚫고 나가던 순간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손녀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학원 수업이 끝나고 들른 모양이더군요. 저는 서둘러 훈장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 했지만 민지가 이미 방문 앞까지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손에 든 벨벳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보여줬죠. 옛날에 받은 훈장이란다. 민지가 눈을 크게 뜨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훈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민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태극무공훈장이잖아요? 교과서에서 봤어요. 이거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옛날 일이야. 민지가 탁자 위에 놓인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초대장을 집어들고 읽어 내려가던 민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참전용사 추념식이요? 이거 언제예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민지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추념식에는 늘 혼자 갔었거든요. 가족들에게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지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꾸나.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라를 지킨 영웅이시잖아요. 영웅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었죠. 함께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은 아니란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민지는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검은색 정장이었죠. 세월이 흘러 조금 헐렁해졌지만 그래도 깔끔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제 넥타이를 바로 잡아줬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민지의 손길이 능숙하게 넥타이를 매듭지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왼쪽에 태극무공 훈장을 달았습니다. 훈장이 정장 위에서 은은하게 빛났죠.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민지가 제 옆에 서서 함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손녀와 나란히 선 모습을 보며 잠시 감회에 젖었어요. 이렇게 함께 행사에 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국립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젊은이들이 바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군요. 민지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거리를 지키셨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거리를, 이 사람들을,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충원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정장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도 몇 분 보였죠. 오래전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었습니다. 태준이 자네도 왔구만. 한 어르신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 모인 사람이 많이 줄었더군요. 세월이 흐르며 하나둘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공무원 한 명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더군요. 저는 민지와 함께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그 공무원의 이름표를 보니 최진우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컴퓨터 화면만 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입니다. 1945년생이고요. 최진우가 명단을 확인하더니 체크를 하고는 손으로 행사장 안쪽을 가리켰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좌석은 안쪽에 자유롭게 앉으시면 됩니다. 인사도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다음 사람을 부르는 그의 모습에서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도 그걸 느꼈는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 좌석은 모두 예약석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참전 용사들은 뒷줄로 안내받고 있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 참전 용사들이 아닌가요? 민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참전용사분들이 뒤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안내받은 자리로 갔습니다. 구석 뒷자리였어요. 앞쪽 예약석에는 아직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참전용사 어르신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가슴에 단 훈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과연 우리를 위한 자리가 맞는 걸까? 마음 한편에 작은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안은 생각보다 썰렁했습니다. 준비된 의자들 중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고 앞쪽 예약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저는 민지와 함께 뒷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죠. 옆자리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오는데 해가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네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않았죠. 무대 앞쪽에서는 최진우 주무관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체크하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시작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10분, 2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앞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최진우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었지만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두드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마이크에서 삑하는 소음이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음이었어요. 주변 어르신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최진우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음향시설이 고장났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음향 점검도 안 했다는 말인가요? 다시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음향이 겨우 고쳐졌습니다. 최진우가 다시 무대에 올라와 형식적인 인사말을 했어요. 6.25 참전용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죠. 저는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추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엉망이었어요. 먼저 헌화를 해야 하는데 헌화용 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진우가 직원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꽃은 왜 안 왔어? 빨리 확인해봐.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꽃은 한참 후에야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꽃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꽃이 시들어 있었거든요. 꽃잎은 축 늘어져 있었고 물도 마른 상태였습니다. 민지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자리에 시든 꽃이라니, 이게 우리에 대한 예우란 말인가요? 헌화 순서가 되었습니다. 참전용사 대표 한 분이 무대로 올라가 헌화대에 꽃을 놓으셨어요.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불편하신지 걸음이 느렸죠. 하지만 아무도 부축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을 부축해 드렸어요. 함께 헌화대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태준이. 우리는 함께 묵념을 올렸습니다. 50년 전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묵념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최진우가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요? 다음 일정도 있는데. 조금만 더 버티세요. 형식적으로만 하면 돼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민지도 그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우리를 기리는 행사가 그저 형식일 뿐이란 말인가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어진 순서는 추념사였어요. 한 정부 관계자가 무대에 올라와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원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이요. 중간중간 문장이 어색하게 이어졌고 심지어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하기도 했어요. 제대로 준비도 안 한 원고였습니다. 추념사가 끝나고 참전용사 명단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전우들의 이름을 한 분씩 호명하는 순서였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읽어 내려가던 직원이 중간에 멈칫했어요. 명단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중복되기도 했고 계급이 잘못 적혀 있기도 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잘 알던 전우 박중사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박중사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념식 명단에 그분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최진우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명단에 빠진 분이 계십니다. 박중사님 이름이 없네요. 최진우가 명단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은 정부에서 보내준 거라서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거든요. 최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행사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는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주변 참전용사들도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한 어르신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좌석 배치도 이상하고 음향도 엉망이고 꽃은 시들었고 명단은 틀렸고 이게 대체 무슨 추념식이요? 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요.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그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사를 준비한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손녀도 분노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최진우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런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최진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가 말을 얼버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본심이 드러난 거였죠. 우리 참전용사들은 그에게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단 훈장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전 이 훈장을 받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나가요. 이런 행사 있으나 마나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 오늘은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제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5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추념식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장 안쪽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형편없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딱딱하게 굳은 빵, 그리고 종이컵 몇 개가 전부였죠.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하나둘 다과 테이블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한 어르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게 커피야, 물이야. 다른 어르신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매년 오지만 해가 갈수록 대접이 엉망이 되어가네. 저는 그분들 곁에 서서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민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종이컵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커피를 따라온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저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최진우가 직원들과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으니 빨리 철수하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그는 우리 참전용사들이 아직 다과를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자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최진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다음 일정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빨리 끝내야 할 일정일 뿐이었습니다. 민지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알았나 봅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무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헌화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혼자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분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헌화대 앞에 섰죠. 거기에는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50년 전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이름이 보였어요. 김일병, 이상병, 박중사.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20살도 안 된 나이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총소리가 울려 퍼지던 전쟁터, 쓰러져가는 전우들, 피로 물든 땅. 제 품에서 숨을 거둔 어린 병사의 마지막 말이 귀에 생생했습니다. 대위님, 우리가 이기는 거죠? 우리 가족들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때 저는 그 병사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반드시 지킨다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행사를 보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우들의 희생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에 서 있던 어르신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전우들아, 미안하다. 그분이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민지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민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팔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헌화대를 바라봤습니다. 시든 꽃들이 놓여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잊혀져 가는 전우들의 희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최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정리해야 해서요. 슬슬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조금의 예의도 존중도 없었어요. 주변 참전용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인들의 항의를 누가 들어주겠냐는 체념이 있었죠. 저도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요. 여기 있으면 더 화만 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가지 않겠다.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다시 헌화대를 바라봤습니다.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보였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참전용사들은 모두 떠나고 이제 저와 민지 그리고 몇몇 직원들만 남았어요. 최진우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할아버지, 아직도 안 가셨어요? 이제 문 닫아야 해서요. 저는 천천히 그를 돌아봤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구부정하던 허리도 어느새 펴져 있었습니다. 젊은이, 잠깐 할 말이 있어. 최진우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얘기하시죠. 지금은 시간이. 지금 해야 할 얘기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간 쌓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최진우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무시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신데요? 빨리 해주세요. 저는 가슴에 단 훈장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전 이 훈장을 받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씁쓸했죠. 이 훈장이 뭔지 아시오? 최진우가 훈장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옛날 훈장 아닌가요? 그는 관심도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전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말이죠. 제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진우는 아직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최진우가 시계를 또 한 번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훈장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봤을 뿐이죠. 제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최진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행사 안 끝났나? 나이 지긋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가슴에 훈장을 달고 계셨어요. 참전 용사였습니다. 최진우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분께 말했습니다. 어르신, 행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늦으셨어요. 그 남성이 힘겹게 걸어오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들렀다 오느라 늦었네. 그래도 헌화는 하고 가야지. 최진우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정리 다 했어요. 다음에 오세요. 하지만 그분은 최진우의 말을 무시하고 헌화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불편해 보였어요. 무릎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가 부축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고맙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고맙소, 동지. 동지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동지였으니까요. 비록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아픔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헌화대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낡고 빛바랜 종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니 거기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네, 전우들 이름이요. 매연 이걸 가지고 와서 한 명 한 명 불러주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보니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50년 전 함께 싸우다 전사한 젊은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이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일병, 이철수 상병, 박민호 경장.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저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민지도 우리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름 낭독이 끝나고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매년 오는데 행사는 점점 엉망이 되어가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올해는 특히 심했어. 네, 전우 이름도
명단에서 빠졌더군. 그분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박중사 이름이 빠진 것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누는 사람끼리의 교감이 있었어요. 뒤에서 최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이제 나가주셔야 해요. 다음 일정이 있다니까요. 그 순간 그분이 확 돌아서며 최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온화하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어요. 젊은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오? 최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헌화하시는 거잖아요. 헌화가 아니요. 추모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전우들을 추모하고 있는 거란 말이오. 그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분이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전쟁터를 누볐던 군인의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최진우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알지만 시간이. 시간! 전우들은 시간도 없이 전쟁터에서 쓰러졌소. 고작 몇 분도 기다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요. 그분의 말에 최진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최진우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지, 이름이 뭐요? 김태준입니다. 나는 강철민이요. 반갑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철민 어르신의 손은 저처럼 주름지고 거칠었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김동지, 자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년 오지만 올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무관심이지. 강 어르신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참전용사들의 대한 무관심과 무시였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항의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강 어르신이 민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지. 우리가 뭐라고 해도 늙은이 푸념으로밖에 안 들려.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젊은 세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강 어르신, 그래도 말은 해야 합니다. 강 어르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김동지, 자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저는 가슴에 단 분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참지 않을 겁니다. 강 어르신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나도 함께하겠소. 우리는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더욱 강하게 손을 맞잡았어요. 동지의 악수였습니다. 최진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아마 강 어르신에게 제압당한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의함에 글 남겨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건의함에 글을 남기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마 읽지도 않을 겁니다. 강 어르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건의함! 작년에도 건의했어. 재작년에도 건의했어. 하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최진우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없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오히려 더 나빠졌어. 강 어르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도 그분의 편에 섰어요. 맞습니다. 명단은 틀렸고, 꽃은 시들었고, 준비는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나라가 참전용사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최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희도 최선을. 최선이 이 정도요? 강 어르신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든 꽃, 빈 좌석 형편없는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최진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강 어르신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저도 함께 있어요. 손녀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어르신이라는 든든한 동지도 생겼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가보겠다고. 전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말이죠. 최진우의 표정이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강 어르신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들, 진정하시고 차분히 얘기해 봅시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진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게 역력했어요. 강 어르신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김동지, 언제 참전하셨소? 1950년 6월입니다. 첫날부터였군. 나는 7월에 들어갔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그 혼란의 시기를 함께 겪은 사람들이었죠. 최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일은 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얘기라고요? 이 젊은이에게 그날의 기억은 그저 교과서 속 역사일 뿐이겠죠. 하지만 저에게 그날은 생생합니다.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1950년 6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25살 청년이었죠. 가심관한 소위였습니다. 최전방 부대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적군이 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병사들은 대부분 20살도 안 된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총을 제대로 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었죠. 제 옆에 있던 김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님, 우리 이길 수 있죠? 저는 그 어린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지키는 거야. 우리 가족들, 우리 집을. 하지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적군의 화력은 압도적이었거든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총성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포탄이 터지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습니다. 흙먼지가 온 세상을 뒤덮었죠. 저는 부하들을 이끌고 진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적군은 계속 밀려왔어요. 우리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때 무전기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퇴각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후방에는 아직 부상병 1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가서 그들을 데려오겠다고.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소희님, 안 됩니다. 적진 한가운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가. 나는 전우들을 데려올 거야. 그렇게 저는 홀로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부상병들이 있는 참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다리가 부러진 병사, 총상을 입은 병사, 의식을 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명씩 업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왕복할 때마다 총알이 제 주변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깨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병사를 업고 가는데 옆구리에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계속 왕복했습니다.
5번째 병사를 업고 가는데 다리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지만 기어서라도 가야 했어요. 그 병사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7번째 왕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앞에서 어린 병사 하나가 쓰러졌어요. 김일병이었습니다. 아까 제게 이길 수 있냐고 물었던 그 병사였죠. 저는 그를 안아 올렸습니다. 김일병이 희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소희님, 우리 이긴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어. 네가 지킨 거야. 김일병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20살도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울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남은 병사들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12명의 부상병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는 총알 7발이 박혀 있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병사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야전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총알 7발을 맞고도.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12명의 전우를 살려냈습니다. 그 공로로 저는 태극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최고의 훈장이었죠. 눈을 떴습니다.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행사장에 서 있는 80살의 노인으로 말이죠. 민지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그런 일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어르신도 제 얘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김 동지, 자네가 그 유명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최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봅니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십니까? 저는 가슴에 단 훈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훈장이 증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훈장이 아니요. 저는 헌화대를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못 돌아온 전우들이요.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요.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행사는 뭐요? 시든 꽃, 틀린 명단, 무성의한 태도. 이게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이요. 최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강 어르신이 제 옆에 섰습니다. 김동지 말이 맞소. 우리는 훈장을 자랑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오. 전우들을 기억하려고 온 거란 말이오.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말씀이 맞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최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을 찾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죠. 이게 정말이네요. 최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가 다시 관료적인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규정만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죠. 강 어르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한 거요? 규정은 규정이라고요. 훈장을 받으셨다고 해서 행사 규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최진우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지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보다 규정이 더 중요하다고요? 최진우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아가씨, 이건 어른들 얘기니까 나가 계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 그 아가씨는 내 손녀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최진우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녀분까지 데려오셔서 감정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진우가 발장을 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뭘 하셨든 지금은 그냥 노인이세요. 훈장, 그건 50년 전 예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강 어르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최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의미가 없다고 했소. 네, 솔직히 그래요. 지금은 21세기예요. 전쟁은 옛날 얘기고 훈장도 그냥 옛날 기념품이에요. 최진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6.25 전쟁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매년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 어르신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젊은이, 자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하지만 최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말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행사에 돈 쓸 바에 다른 데 쓰는 게 낫죠. 예산, 자네는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거요? 강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전우들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요? 최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자네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전쟁이 뭔지 모르지. 굶주림이 뭔지, 공포가 뭔지 모르는 거야. 최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정말로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의 희생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는지, 이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최진우가 민지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공무원이에요. 규정대로 하는 게 제 일이고요. 저는 가슴에 단 훈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훈장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전우가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는 그것을 기념품이라고 했습니다. 강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동기, 참으시오. 이 젊은이는 모르는 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이제 나가주세요. 제가 자물쇠 채워야 해서요. 자물쇠를 채운다고요? 우리를 쫓아내려는 겁니까? 우리가 떠날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없소? 강 어르신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다음 일정이 있다니까요. 빨리 나가주세요. 최진우는 이미 행사장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꺼져가는 불빛 속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저는 헌화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미안하다. 전우들아. 우리가 지킨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강 어르신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그분을 부축했어요. 강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 이건 너무 심해.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최진우가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며 재촉했습니다. 어르신들 빨리요. 제가 퇴근해야 해요. 퇴근. 그에게 우리는 퇴근을 방해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50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끝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을 뿐이죠. 전화를 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최진우는 여전히 출입문 쪽에서 우리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나다. 김태준이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선배님, 김태준 선배님이십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래, 나다. 선배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를 밀치는 소리, 서류가 떨어지는 소리. 국립현충원 추념식장이다. 추념식장이요. 지금 거기 계신다고요? 그래. 그런데 좀 기분이 상했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즉시 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우가 제 통화를 듣고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라도 전화하시게요? 그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기득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 정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15분이면 도착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천히 와도 된다. 안전운전하고. 아닙니다. 선배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어떻게 천천히 갑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얘 투배지. 곧 올 거다. 최진우가 다가오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전화하셔도 소용없어요. 규정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젊은이가 안쓰러웠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실수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최진우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2분. 최진우는 계속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진우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봤어요. 뭐야? 무슨 사이렌 소리가?
견충원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행사장 쪽으로 달려왔어요. 차들이 행사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한 남성이 내렸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별셋이 박힌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국방부 차량? 중장이 큰 걸음으로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여러 명의 참모들이 따라왔어요. 중장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차렷 자세로 섰어요. 선배님, 그는 깊게 허리를 숙여 경례를 올렸습니다. 완벽한 거수 경례였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정훈아, 오랜만이구나.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훈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중장이 한 노인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본 거죠. 최진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장님. 저분이 정훈 중장이 차갑게 최진우를 돌아봤습니다. 자네가 최진우 주무관인가? 예. 최진우가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자네,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정훈 중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규정이 뭔지 아나? 정훈 중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최진우가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정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훈아, 괜찮다. 이 친구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닙니다. 선배님.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훈 중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든 꽃, 엉망인 행사장, 거진 불빛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참전용사 추념식이 이따위란 말인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훈 중장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단 오류, 시든 꽃, 무례한 대응, 그리고 최진우의 발언들. 정훈 중장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선배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고요? 그가 최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네, 이분이 누구신지 아나? 최진우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떠듬거렸어요. 그게 예비역 대장이시라고. 예비역 대장. 정훈 중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분은 김태준 장군이시다. 6.25 전쟁 태극무공훈장 1호 수훈자.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어 12명의 부상병을 구출하신 분이야. 최진우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 정훈 중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기념품이라고 했다는 그 훈장. 그건 대한민국 최고의 무공훈장이다. 총알 7발을 맞고도 전우를 구하신 분께 수여된 훈장이야. 최진우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지가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강 어르신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요. 중요한 건 저는 헌화대를 가리켰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기억하는 거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요. 정훈 중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거지. 최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젊은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기억하면 돼. 행사장에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밝혀지는 불빛이 어둠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다시 전우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훈 중장은 국방부 내 보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참전용사 추념식은 완전히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최진우는 한 달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최진우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할아버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지가 차를 준비해 왔어요. 최진우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뭘 몰랐지? 전쟁이 뭔지, 희생이 뭔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행사, 처리해야 할 업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아니? 네, 이제는 압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요. 최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정직 기간 동안 전쟁기념관에 갔습니다. 참전용사 어르신들 인터뷰 영상도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았으면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숙제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내년 추념식을 자네가 직접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최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그래. 이번엔 진심을 담아서 말이야.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어보게.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보는 거지. 최진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우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는 전국의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뵈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변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하던 민지는 졸업 논문 대신 이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민지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강철민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참전용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싶어요.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우리 이야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니까. 민지는 6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며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았어요. 그리고 1년 후였습니다. 민지가 쓴 책, 잊혀진 영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책에는 20명의 참전 용사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제 이야기도, 강 어르신의 이야기도,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전우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학교에서 교재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젊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몰랐다고, 감사하다고요. 저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민지가 쓴 헌사가 있었어요. 이 책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영웅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물려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추념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행사장은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신선한 꽃들이 가득했고 참전용사들을 위한 특별석이 앞줄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최진우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분 한 분께 직접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태도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전용사 모두의 이름이 정확하게 호명되었습니다. 정은 중장이 추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참전용사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다과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최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잘 준비했구나. 최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 그 건방진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참전용사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번엔 전쟁 이후 참전용사들의 삶을 다룰 거예요. 그래, 그것도 의미 있겠구나. 강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셨습니다. 김동지, 1년 전 자네가 용기 내준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용기가 아니라 전우들 덕분이지요. 우리는 함께 헌화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전사한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있었어요. 새로운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들지 않은 신선한 꽃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우들아, 이제는 잊히지 않을 거야. 민지 같은 젊은이들이 기억해 줄 거야. 그리고 최진우 같은 젊은이들이 전해 줄 거야.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학교에서 강연해도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해요. 물론이지. 하지만 내 이야기만 하지는 말거라. 모든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네, 그럴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돌아보니 최진우였습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기회는 자네가 만든 거야. 나는 그저 방향만 알려줬을 뿐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전우들이 헛되이 희생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50년 된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들을 꺼내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전우들의 얼굴이 평화롭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지가, 그리고 민지 같은 젊은이들이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우리가 지킨 평화, 그 의미를 잊지 않는 한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